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 문제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조세가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의 씀씀이는 점차 커지면서 누적된 재정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거친 금액보다 5천억 원 적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년 목표로 잡은 세금에서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같은 기간 3.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세수를 거둬들이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디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소비세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지방으로 이전되거든요. 유류세란 세금도 올해는 15% 인하율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지방 소비세라든지 유류세 정도만큼은 작년보다 줄어든 요인이라서 세금은 덜 거치고 정부 씀씀이는 커지면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지난 4월까지 38조 8천억 원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적자 규모로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입니다. 40조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프로 정도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면 GDP 대비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 규율을 통해서 이 좀 지출을 이걸 통제를 안 하면은 무지하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 5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해 복지와 고용 지원을 늘릴 계획이지만 지금 같은 세수 부진 상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재정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나라 곳간은 괜찮은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제 세수가 호황인 시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앞서 김환진 기자의 보도를 보셨듯이 지금까지만 봐도 사실 세수가 거치는 속도가 많이 좀 더뎌졌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향후 세수 전망이 더 밝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 최근 민간 소비가 부진해서 이 부가세 수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지방 소비세율이 내년까지 추가로 6%포인트 인상돼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부가세 분이 늘어난다는 점도 이 세수 감소의 요인이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이번 달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좀 정책 기조를 좀 확장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 들어 4월까지 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만큼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했다라는 뭐 해석으로도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올해 기록한 이 통합 재정 수지 25조 9천억 원의 적자는 2013년 기록했던 적자 규모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4월까지 통계다 보니까 연간 수치를 뭐 전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올해 연간 통합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나 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현재 상황에서는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정부 곳간으로 들어오는 돈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렇죠. 쓰겠다는 돈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올해 이 통합 재정 수지는 6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앞서 보도가 됐던 이 관리 재정 수지는 37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적자가 계속된 데 대해서는 상반기에 재정 집중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4월까지는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줄고 또 정부가 이로 인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고수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르노 삼성자동차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사가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던 르노 삼성차 부분 직장 폐쇄에 결국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르노 삼성 자동차가 내일부터 부산 공장의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을 하는데요. 르노 삼성은 부분 직장 폐쇄 공개를 내고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야간조에 대한 운영을 전면 중단하며 전면 파업 참가자는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전면 파업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 사측이 좀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QM6 신차 출시와 닛산 로그의 북미 수출 물량의 납기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해 6월부터 임금단체 협약 타결이 안 돼서 노사 갈등으로 파업과 가동 중단을 반복해 왔는데요. 사측이 이번에 직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어제 경영에 복귀한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곧 복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남매 간 갈등이 해소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 총수일가 3남매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복귀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조현민 전무는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과 경영 승계에 대해 협의가 잘 이루어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무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답변에 비춰 일부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현민 전무와는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조 전 부사장은 오는 13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진그룹 관계자는 징역형이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등기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매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선 세 남매가 각각 대한항공과 칼 호텔 네트워크, 진에어 등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권을 뺏길 경우 총수 일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세 비율과 경영권 행사 범위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 내용과 이행 여부, 그리고 2대 주주 KCGI의 움직임에 따라 남매 간 관계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전기가 좀 남을 때 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는 차세대 전력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영어로 ESS라고 부르죠. 여기에 발생했던 원인 미상의 화재에 대해서 정부가 5개월 만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도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조서위원회 발표가 나오고 좀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업계는 1차적으로는 마침내 가동 중단이 해제돼서 가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지만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좀 고개를 젓는 반응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적시하지 못하고 전제를 달아서 복합 요인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조사위원회가 짚은 화재의 원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화재 원인 제거도 불확실하다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앞서 4가지 이유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배터리에는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사실 조사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있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일부 배터리에서 나타난 셀, 그러니까 배터리의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일부 배터리에서 나타난 셀 결함이 화재를 일으키는 간접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그동안 ESS 시공사 또 시스템 구축 기업과 배터리를 만든 배터리 제조사 간의 공방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이 원인 미상 화재 때문에 ESS가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이로 인한 업계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선 제조사를 먼저 짚어보면요. 배터리 제조사를 짚어보면 지난 1분기에 LG화학은 ESS 사업에서 1,200억 원의 손실을 냈고요. 삼성 SDI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전국 ESS 시설 1,500여 곳 가운데 가동을 중단한 곳이 절반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제 재가동은 다시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명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로 업계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분명히 불은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발주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겁나서 단건으로 그 발주를 해야 되겠대요. 많이 발주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샀다가 안 하게 되면 다 빚덩어리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ESS 사업이 다시 뭐 활기를 띨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장에 쌓아둔 돈이 많으면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갚을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까진 다른 은행에 쌓인 예금은 또 다른 은행에서 받는 대출에 영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출 심사에 타은행 예금 상황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의 대출을 고려해 빌릴 수 있는 돈을 정합니다. 그러나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은행 간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금 자산이 많으면 신용도 평가에서 가점 요인인데도 금리나 대출 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의 예금 자산을 대출 심사에 반영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에서 연내 도입 목표에서 시스템 구축 논의 중인 건 맞고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나 봐요. 이제 대출 심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선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거죠. 돈 빌리는 사람이 동의할 경우 은행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한 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손쉽게 입출금이 가능해 변동성이 큰 예금의 특성상 예금을 일률적으로 금리 산정에 반영하긴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튀기면 치킨, 굽고 볶으면 닭갈비, 삶으면 백숙이나 삼계탕. 세계 어디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닭을 먹고 또 좋아하죠. 무엇보다 닭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어떤 요리를 해도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요즘 음식점에 붙어있는 가격표들 보면 누구나라는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초복이 다음 달 12일로 꼭 한 달 남았는데 삼계탕 가격 어떤지 한번 볼까요? 종로구의 한 삼계탕 식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을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복날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줄을 서야 할 만큼 유명한 곳이어서 가격 인상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식당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곳도 사실 전복이나 산삼 같은 좀 고급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단숨에 가격이 2만 원을 넘깁니다. 정부가 집계하는 삼계탕의 평균 가격을 봤더니 지난달 기준 서울의 삼계탕 가격은 평균 14,00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됐던 2011년 9월에는 정확히 13,0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생닭 가격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좀 시기마다 등락폭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이게 가장 낮을 때는 2,000원, 가장 높을 때는 3,300원 정도였고요. 2011년 9월에는 2,400원 정도, 그리고 바로 오늘도 2,400원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 재료인 닭값이 삼계탕 가격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데에는 식당들도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부재료 값이 아무래도 많이 올랐고 또 임대료, 인건비 같은 것들의 상승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닭 가격만 갖고 삼계탕 값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 배달 치킨 값이 2만 원을 기록할 때도 비슷하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 냉면 가격도 그렇고 삼계탕도 이제는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씁쓸할 따름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의 급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후 이뤄지도록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보수나 선임 방법,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을 맘대로 올리는 등의 일이 잦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조합 관리인도 조합 등기 사항에 추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장이 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장은 등기사항 목록에 들어가 있는 반면 관리인은 조합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이나 계약 업무는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문조합 관리인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가 돼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와 소송, 계약 등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이달 24일 전에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조금이나마 비싼 값에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수영 기자가 재건축 단지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재건축조합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가격에 맞추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많은 것이 부동산의 가격 격차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압구정동, 그다음에 청담 삼성, 그다음에 대치, 그다음에 개포 일원, 그다음에 수서, 그다음에 자곡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조합은 다음 주까지 회의를 열고 보증공사가 요구한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후분양을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이 재건축 단지도 분양 보증을 빨리 받기 위해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으면 지난 4월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값의 100%를 넘지 못하는데 그 전에 받으면 110%까지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빨리 보증을 받아 이달 안에 분양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대의원 회의와 시공사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이전에 분양 보증 심사를 받을지 분양을 연기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양을 앞둔 곳에서는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이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는 분양가에 아예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수익성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 재건축 사업 들어가는 걸 망설이는 조합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진 마당에 일반 분양가마저 많이 받지 못한다면 이거 재건축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조합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를 많이 못 받게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안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이 분양 등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만 모두 643군데나 됩니다. 또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28만 6천여 채인데 서울 전체 아파트 159만 채의 약 17%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인 15만 8천여 채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등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강남권 등의 재건축이 이 규제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택 공급 자체가 결론적으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 새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도 몇 년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된 2006년에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이 이 재건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아파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이 재건축만 되면은 새 아파트도 받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지난해와 같은 아파트 상승기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값들이 특히 많이 뛰었고요. 또 이 아파트 값들이 뛰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까지 같이 가격이 뛰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양가 산정 규제 강화로 재건축 속도가 크게 느려지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된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한꺼번에 서울 여기저기서 이 재건축이 한꺼번에 시작이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달 안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됩니다.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쪽인데 문제는 일부 가구와 한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담이 늘더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취약층 계신 분도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4만을 주장합니다. 한전의 온라인 의견 수렴 게시판에 올라온 글 19도 누진제 폐지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민간합동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누진제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 누진제 폐지안은 현재 3단계로 나뉜 요금 구간을 단일 요금제로 대체합니다. 문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들이 요금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TF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폭염기간 1단계 구간 이용자 대부분과 일부 2단계 구간 이용자 등 1,400만여 가구가 월 4,335원의 요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한전의 재무 부담도 3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이제 선진화할 거냐, 좀 불합리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문제를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합의를 거쳐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는 게 꽤 엄격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화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이 사업자가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을 일정 기준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당정은 이 사후관리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범위도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만들던 기업이 제빵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한 번에 내야 했던 상속세 부담도 뭐 어떤 기업들은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연부 연납 특례라고 하는데요. 예. 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액을 내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원래는 중소기업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중견기업까지 최대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 의무도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에서 배제하고 사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기업 편의를 봐주는 좀 제도 개선인 것 같은데 정작 재계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계는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 공제 대상을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제 금액 확대를 함께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거세게 나오는데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는 소수계층을 위한 혜택이라면서 불평등 해소를 주장했던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교역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기와 국제유가, 반도체 공급 등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교역 조건과 경제 성장률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수출 물가가 하락해 교역 조건은 나빠지지만 반도체 수출이 늘어서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접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일부 카테고리가 차단된 데 이어 차단 대상이 사이트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맑은 공기까지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라도와 제주도로 오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28도, 광주는 27도로 예년 이맘때쯤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 23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여전히 양호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24도에서 29도 선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하거나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겠지만 주말에는 동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날은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